스페인 국방부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프랑스의 거센 압박을 뚫고 한국산 무기 도입을 공식화하기 위해 방한한 스페인 협상단. 그러나 극비 협상이 진행 중이던 워커힐 호텔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협상단 실장의 아내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생사의 경계를 넘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물 고인 채 병상에 누운 아내를 바라보며 그는 무너졌습니다. 무기 따윈 아무래도 좋습니다. 제발 아내만 살려주십시오. 한쪽에선 독일과 프랑스가 협상 파기를 외치며 압박을 쏟아붓고 다른 한쪽에선 초단위로 위태로워지는 생명. 절망의 끝에 선 그에게 조용히 다가온 한국 의료진의 한마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유럽 전역을 뒤흔든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을 함께 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무기뿐 아니라 우리 의료까지도 유럽으로의 수출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리 의료진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린 언제나 하나로 연결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라파엘 카르바할, 55세입니다. 스페인 국방부에서 무기 도입 실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군인으로 시작해 관료가 된 저는 평생 총과 포를 다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지친 상태로 서울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이미 새벽 4시였습니다. 창밖엔 어둠이 깔려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죠. 옆에선 아내 마르타가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는 언제나 제 곁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당신이 선택한 나라라면 분명 좋은 곳일 거예요. 마르타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죠. 사실 저는 이번 방안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방산 업체들은 오만했고 그들이 제시하는 무기는 비싸기만 했죠. 10년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판저비츠 2000. 그마저도 절반은 고장난 채로 도착했습니다. 스페인 육군은 분노했고 저는 그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의 K9 자주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다는 평가였죠.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가 유럽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볼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10일 만에 계약하고 6개월 만에 인도한다는 기록. 실전 배치 후 고장률 제로. 유럽에선 상상도 못할 수치였습니다. 저는 본국에 보고서를 올렸고 결국 방안이 결정됐죠. 워커힐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한국 방산 업체 담당자들과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들은 정중했고 준비된 자료는 완벽했습니다. K9의 설계도, 실전 데이터, 유지보수 매뉴얼까지 모두 영어로 번역돼 있었죠. 실장님, 저희는 10일 안에 첫 샘플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럽에선 10년을 기다려야 받을 무기를 한국은 10일 만에 보여준다니. 이 나라는 정말 군처럼 움직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 현지 생산 계획, 유지보수 시스템까지 모두 논의됐죠. 저는 서서히 확신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실패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호텔 로비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마르타가 소파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분명 로비에서 기다린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았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타. 제가 소리쳤을 때 호텔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님, 부인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쓰러졌다니, 마르타가요? 제가 물었을 때 직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지금 구급차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복도를 가로질러 계단을 내려가 화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마르타는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죠.
마르타.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맥박은 느껴졌지만 약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을 붙잡고 있을 뿐이었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마르타를 들것에 옮기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멍하니 서 있었죠. 서울 아산병원으로 갑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구급차에 올라탔고 사이렌 소리와 함께 서울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론 네온사인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르타의 손만 붙잡고 있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마르타를 실어 나르며 빠르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복도를 걸었지만 중환자실 앞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간호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닫히고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벗으며 저를 보았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상태가 위독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독하다니, 마르타가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응급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들어왔으니 희망은 있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남았습니다. 무기 협상, 계약서, K9 자주포.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의미를 잃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가 살아 돌아오길 바랄 뿐이었죠. 병원 로비는 고요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 나라는 군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무기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제 옆에 있던 사람, 30년을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그 빛만 바라봤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창밖이 점점 밝아지고 있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물을 건넸습니다. 드세요. 조금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죠. 간호사는 제 옆에 물을 놓고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저는 그 물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지만 손이 떨려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은 6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의사가 나왔을 때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벗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성공했다니, 마르타가 살았다니.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관찰 중입니다. 48시간이 고비입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감사하다는 눈빛만 보냈을 뿐이죠. 중환자실 앞에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면회는 1시간에 10분씩만 허용됐습니다. 저는 그 10분을 기다리며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천면의 시간이 됐을 때 간호사가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중환자실은 조용했습니다.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죠. 저는 마르타가 누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머리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선이 그녀의 몸에 연결돼 있었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마르타. 저는 작게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온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마르타는 지금 마드리드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을 겁니다. 정원을 가꾸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평범한 하루를 보냈겠죠. 당신이 선택한 나라라면 분명 좋은 곳일 거예요. 마르타가 공항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마르타. 이 나라는 좋은 곳이야. 당신을 살려준 곳이니까. 10분이 금방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손짓했고 저는 마르타의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뒤돌아보며 걸었죠.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부인은 강하신 분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습니다. 젊은 간호사였습니다. 눈가엔 피로가 역력했지만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고 저는 그 고요 속에서 마르타를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마드리드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어 입원했고 마르타는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죠. 그녀는 제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고 미소가 밝았습니다. 군인이시네요. 힘드시죠? 마르타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힘들다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군인은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마르타는 제 침묵을 이해했습니다. 괜찮아요.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퇴원 후 저는 마르타를 다시 찾았습니다. 우리는 마드리드 거리를 걸었고 카페에서 차를 마셨고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웃었고 저는 그 웃음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진지하네요. 마르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지한 게 군인의 습관이라고 변명했죠. 하지만 마르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좋아요. 진지한 당신도 멋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결혼 후 저는 국방부로 자리를 옮겼고 마르타는 제 곁을 지켰습니다. 저는 유럽 곳곳을 출장 다녔고 마르타는 언제나 따라왔습니다. 파리, 베를린, 브뤼셀, 어디든 함께였죠. 언제든 당신 따라 전 세계 어디든 가겠어요. 마르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약속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면회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마르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깨어나, 마르타. 제발. 저는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지만 아래엔 영어 번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인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간호사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낯선 외국인을 위해 이런 편지를 쓰는구나. 저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르타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여기 사람들이 우릴 돕고 있어.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르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올 거라고. 우리가 다시 함께할 거라고. 1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마르타의 손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오며 뒤돌아봤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닫혔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방산 협상은 뒤로 미뤘습니다. 본국에 연락해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남기로 했습니다. 마르타가 깨어날 때까지, 아니 그녀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처음으로 저는 무기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마르타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지만 상태는 안정됐습니다. 의사는 좋은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병원 로비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스페인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담당관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실장님, 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기사냐고 물었습니다. 담당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스페인 국방부 실장이 아내의 병을 핑계로 한국과의 무기 협상을 파기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핑계라니, 마르타가 죽어가는데 그게 핑계라니.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런 기사를 썼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담당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언론입니다. 주로 방산 관련 매체들이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유럽 방산 업체들은 한국과의 협상을 달가워하지 않았으니까요. K9 자주포가 들어오면 그들의 시장이 흔들릴 테니까요. 그들은 실장님이 정치적 압박을 피하려고 아내분의 상황을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담당관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정치적 압박이라니. 저는 30년을 군인으로 관료로 살았습니다. 압박쯤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생명을 이용한다는 말은 그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밝히십시오. 마르타는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제가 말했을 때 담당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담당관은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성명을 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고 차들이 달렸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멈춰 섰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다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평범함이 부러웠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유럽 언론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기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제목들은 자극적이었습니다. 스페인 국방실장, 아내 핑계로 협상 파기, 한국 무기 도입, 정치적 쇼였나, 유럽 방산업계, 스페인의 배신의 분노. 저는 기사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내용은 왜곡돼 있었습니다. 마르타의 상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저는 정치적 야심가로 묘사됐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K9은 검증되지 않은 무기로 표현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드리드 본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라파엘, 상황이 좋지 않네. 차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대로라고 대답했습니다. 유럽 의회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 프랑스와 독일이 움직이고 있네. 자네가 한국과의 협상을 강행하면 스페인은 유럽에서 고립될 거야. 차관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립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차관님, 우리는 K9이 필요합니다. 판저비츠는 실패했습니다. 제가 말했을 때 차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정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네. 자네도 알잖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치. 저는 그 단어가 싫었습니다. 30년을 군인으로 살면서 정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결정이 왜곡됐는지 봤으니까요. 라파엘, 부인 상태는 어떤가? 차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위독합니다. 하지만 안정됐습니다. 차관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하지만 자네도 이해해줘. 국가의 이익이 먼저야. 저는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차관도 자신의 위치에서 할 일을 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가 회복될 때까지 이곳에 남겠습니다. 제가 말했을 때 차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몸도 심하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복잡했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됐고 저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마르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르타.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며 말했습니다. 유럽이 우릴 공격하고 있어. 하지만 난 신경 쓰지 않아. 당신만 깨어나면 돼. 마르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정치적 쇼를 한다고 해. 당신의 병을 이용한다고 해. 하지만 난 상관없어. 당신이 전부니까. 저는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아까 쪽지를 남긴 그 간호사였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국 언론은 조용합니다.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요. 실장님과 부인의 사생활을 지켜주고 싶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유럽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기자들은 병실 문까지 쫓아오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질문을 퍼붓곤 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선 사람이 먼저예요. 카메라보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사람이 먼저. 유럽에선 듣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로비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론 기자들이 보였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지만 병원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예의 있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다르구나. 유럽과는 다르구나. 여기선 정치보다 사람이 먼저구나. 유럽의 압박은 계속될 것입니다. 언론은 계속 저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르타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간호사의 쪽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부인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유럽이 뭐라 하든 저는 이곳에 남을 것입니다. 마르타가 깨어날 때까지, 아니 그녀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로비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목이 뻐근했고 등이 결렸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르타 곁을 떠날 수 없었으니까요.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실장님. 그녀의 목소리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인께서. 뇌압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달렸습니다. 복도를 가로질러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의사들이 마르타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기계들이 요란하게 울렸고 숫자들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을 때 담당 의사가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출혈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재수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재수술이라니. 마르타가 또 수술대에 올라가야 한다니.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합니까? 제가 물었을 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골든타임은 1시간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시간. 그 짧은 시간 안에 결정해야 한다니. 저는 마르타를 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숨소리. 수술하십시오. 저는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간호사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동의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글씨를 쓸 수 없었습니다. 종이 위에 펜 끝만 떨렸습니다. 실장님.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부인은 이겨낼 겁니다. 우리 의료진을 믿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라파엘 카르바할. 제 이름이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그 순간 마르타의 생명을 이 나라 의사들에게 맡기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서류를 받아갔습니다. 의사들이 마르타를 수술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대가 움직이는 걸 지켜봤습니다. 복도를 지나 수술실 문이 열리고 마르타가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은 차가웠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국 무기를 신뢰한 이유는 바로 이런 기술력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K9이 믿을 수 있었던 건 이 나라 사람들이 정확하고 빠르고 체계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처럼 움직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수술실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꺼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대사관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장님, 부인께서 재수술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담당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본국에서 의료진 파견을 제안했습니다. 스페인 의사들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저절로 그렇게 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곳 의료진을 믿습니다. 제가 말했을 때 담당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예. 저는 이 나라 사람들을 믿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담당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수술실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저는 그 빛을 봤습니다. 따뜻했지만 제게는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7시간째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의사의 첫 마디에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벽을 짚고 버텼습니다. 출혈 부위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뇌압도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따뜻했습니다. 마르타, 2번째 고비도 넘겼어. 이제 깨어나기만 하면 돼. 저는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 가능성이 생겼다고. 우린 해낼 수 있어. 저는 그녀의 손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온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놀랄 거야. 한국 의사들이 10시간 수술을 성공시켰다고. 스페인 대사관도 놀랐어. 전원 영어가 가능한 의료진이라고.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음이었습니다. 난 처음부터 알았어. 이 나라 사람들은 다르다고. 무기를 만들 때도 사람을 치료할 때도 정확하고 빠르고 따뜻하다고. 저는 마르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희망도 섞여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저는 마르타의 손을 놓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뒤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곧 만나자. 저는 작게 말하고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햇살이 더 밝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차들이 달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마르타도 곧 이 아침을 볼 거라고. 우리가 함께 이 거리를 걸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 수술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마르타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지만 상태는 계속 안정됐습니다. 저는 매일 면회 시간마다 중환자실로 들어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병원 로비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방산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워커힐 호텔에서 회의를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마르타를 두고 갈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장님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국에서 압박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압박. 맞습니다. 마드리드에서는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협상을 중단하라는 압력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거부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인 곁에 제가 있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워커힐 호텔로 향했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물은 고요하게 흘렀고 햇살이 수면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마르타가 깨어나면 저 강을 함께 보고 싶다고. 호텔에 도착했을 때 한국 방산 담당자들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인사했고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론 서울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고 담당자들도 마주 앉았습니다. 실장님, 부인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첫 질문은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마르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배려에 목이 메었습니다. 안정됐습니다.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을 때 담당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저희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담당자들은 저를 봤습니다. 유럽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과의 협상을 중단하길 원합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담당자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스페인 국민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독일제 판저비츠 2000의 실패 보고서였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독일이 약속한 납품 시기는 2018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착한 건 2023년이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것도 절반만 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담당자들이 자료를 봤습니다. 도착한 자주포 중 30%는 고장났습니다. 부품이 없어서 수리도 못했습니다. 독일 업체는 추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2배를 지불했지만
여전히 절반은 창고에 방치돼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담겨 있었습니다. 유럽 방산 업체들은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호구로 봅니다. 비싼 값을 받고, 늦게 주고, 고장난 걸 주고, 그러고도 추가 비용을 요구합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K9 자주포는 10일 만에 샘플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6개월 만에 인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술 이전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파트너십입니다. 담당자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30년을 군복을 입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믿을 수 있는 동료, 믿을 수 있는 장비. 그게 생명을 지킵니다. 저는 담당자들을 받습니다. 저는 한국을 믿습니다. K9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믿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저희도 실장님을 믿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제안서였습니다. 저희는 기술 이전뿐 아니라 현지 생산도 지원하겠습니다. 스페인에 공장을 짓고 스페인 기술자를 교육하고 스페인이 자체적으로 K9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유럽에선 상상도 못할 조건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제가 물었을 때 담당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총도 주고 기술도 줍니다. 유럽처럼 웃으며 총만 파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진짜 파트너를 원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30년 군인 생활에서 30년 관료 생활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는 2시간 계속됐습니다. 계약 조건, 납품 일정, 기술 이전 방식 모두 논의됐습니다. 저는 메모했고 질문했고 확인했습니다. 담당자들은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담당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장님, 유럽의 압박은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스페인 국민을 위해, 그리고 제 아내를 위해 저는 올바른 선택을 할 겁니다. 담당자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호텔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복잡했지만 질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빴지만 예의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실장님, 부인께서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뛰었습니다. 복도를 가로질러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마르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오른손 검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르타, 나야, 라파엘이야. 저는 속삭였습니다.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아주 약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의사 선생님. 저는 소리쳤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마르타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뇌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이 이렇게 큰 희망이 될 줄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의사는 미소 지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부인이 싸우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르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들려? 마르타. 오늘 회의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 한국 사람들이 우릴 도와주기로 했어. 기술도 주고, 공장도 짓게 해주고, 진짜 친구가 돼 주기로 했어.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방산과 의료가 동시에 우릴 감동시켰어. 이 나라는 정말 대단해. 전쟁 준비를 하면서도 생명을 살리고 무기를 팔면서도 기술을 나눠. 유럽과는 완전히 달라. 저는 마르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조금만 더 힘내자. 저는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희망을 품고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복도는 분주했지만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인수인계하며 환자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군대처럼 정확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어제 그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인께서 입원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가방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개인 물품이라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제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간호사가 수첩을 건넸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가죽 표지에 마르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수첩을 들고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마르타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정갈한 필체였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보지 못했던가요.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장볼 목록, 친구 생일, 정원 가꾸기 계획, 평범한 일상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마르타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간쯤 넘겼을 때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로 출발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라파엘이 한국에 가자고 했다. 처음 듣는 나라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나라라면 분명 좋은 곳일 것이다. 그는 30년을 군인으로 관료로 살았다. 한 번도 잘못된 판단을 한 적이 없다. 나는 그를 믿는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그가 요즘 힘들어 보인다. 유럽 사람들이 그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는다. 군인처럼 참는다. 나는 그의 곁에 있어 주고 싶다. 어디든 함께 가고 싶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수첩 위에 얼룩이 졌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서울 도착 당일 메모였습니다. 공항이 넓고 깨끗하다. 사람들이 친절하다. 라파엘이 긴장한 얼굴로 회의 자료를 보고 있다. 나는 그가 성공하길 바란다. 그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워커힐 호텔에 도착한 날 밤 메모였습니다. 라파엘이 회의에 들어갔다. 나는 로비에서 기다린다. 이 나라 사람들을 보니 느낌이 좋다. 정중하고 따뜻하다. 라파엘이 선택한 나라라면 그 나라 사람들도 좋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마르타는 그날 밤 쓰러졌으니까요.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르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믿었습니다. 제 선택을 믿었습니다. 어디든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따라왔습니다. 이 먼 나라까지. 연애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수첩을 들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마르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색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호흡도 안정됐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르타, 너의 수첩을 받았어. 읽었어. 저는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날 믿어줘서 고마워. 내가 함께
와줘서 고마워. 내가 옳았어. 이 나라는 좋은 곳이야. 사람들이 따뜻해. 저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너는 이렇게 썼어. 내가 선택한 나라라면 그 나라 사람들도 좋을 거라고. 맞아. 너의 말이 맞았어. 저는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널 살렸어.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밤낮으로 널 돌봤어. 그들은 낯선 외국인인 우릴 위해 최선을 다했어.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도 깨달았어. 전쟁을 대비하러 왔다가 평화를 배운 나라야. 무기를 사러 왔다가 생명의 소중함을 배운 곳이야.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깨어나면 우리 함께 이 나라를 보자. 한강도 보고 거리도 걷고 사람들도 만나자. 내가 옳았다는 걸 직접 보여줄게. 마르타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약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마르타? 저는 불렀습니다.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강하게. 들려? 내 목소리 들려?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저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고 의사도 왔습니다. 그들은 마르타를 확인했습니다. 의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반응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곧 깨어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의사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부인이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장님도 잘 버텨주셨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마르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라면 그렇게 말했겠지. 라파엘, 우린 해낼 수 있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마르타의 글씨가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마르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며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밝았고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간호사가 준 쪽지를 꺼냈습니다. 부인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리고 마르타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두 문장이 겹쳤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마르타의 믿음이 만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괜찮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읽었습니다. 마르타의 일상, 생각, 계획들.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깨어나면 함께 새로운 페이지를 채우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야기로. 수첩을 받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 면의 시간마다 마르타에게 수첩의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그녀가 쓴 글들, 우리의 추억들, 한국에 대한 기대들. 저는 그 모든 걸 천천히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그날도 오전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로 들어가 마르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르타, 오늘은 너의 마드리드 정원 이야기를 읽어줄게.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봄에 심을 꽃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미, 튤립, 수선화. 마르타는 정원 가꾸기를 좋아했습니다.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르타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더 분명하게. 마르타? 저는 불렀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히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눈꺼풀이 다시 떨렸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타, 의사 선생님. 저는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마르타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깨어나고 계세요.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의사가 뛰어왔습니다. 중환자실이 순식간에 분주해졌습니다. 마르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기계들, 낯선 사람들.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괜찮아. 여기는 병원이야. 서울 아산병원. 너는 안전해. 마르타의 눈이 다시 저를 봤습니다. 이번엔 초점이 명확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고 무너졌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이마에 댔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런 일이 생겼어. 마르타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제 머리를 쓰다듬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힘이 없었지만 그 의도는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쉬셔야 합니다. 말씀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천천히 회복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타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물러갔습니다. 저는 마르타 곁에 남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마르타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또렷했습니다. 저를 보고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괜찮아.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간신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응, 괜찮아. 다 괜찮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마르타가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너 믿었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너를 믿었어. 내가 돌아올 거라고. 저는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온기가 퍼졌습니다. 오후에 의사가 다시 왔습니다. 상세한 검진을 했습니다. 신경 반응, 운동 능력, 인지 기능,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검진이 끝났을 때 의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회복이 매우 좋습니다.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의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시스템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시스템. 이 나라 사람들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럽에선 이게 기적이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일주일 정도 더 입원하셔야 합니다. 그 후엔 퇴원 가능합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일주일. 이제 정말 끝이 보였습니다. 저녁 면회 시간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마르타는 깨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환한 미소였습니다. 수첩. 봤어?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읽었어. 너의 마지막 메모도. 마르타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맞았어. 이 나라, 좋은 곳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면서도 웃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았어. 이 나라는 좋은 곳이야. 사람들이 따뜻해. 마르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이 조금 생긴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함께 있어줘서. 당연하지. 우린 어디든 함께니까.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로비에서 스페인으로 전화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차관님, 아내가 깨어났습니다. 제가 말했을 때 전화 너머로 안도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과의 협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유럽이 뭐라 하든 저는 올바른 선택을 할 겁니다. 차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겠네. 자네 결정을 존중하지. 부인께 안부 전하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날 스페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국방실장의 아내, 한국 의료진 덕분에 기적적 회복. 기사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신속한 대응, 정밀한 수술, 헌신적인 간호. 모든 게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유럽 방산 로비스트들의 공격은 멈췄습니다. 오히려 한국 의료기술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언론마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마르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봤지? 내 말이 맞았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았어. 항상 맞았어. 일주일이 빠르게 지났습니다. 마르타는 매일 회복했습니다. 말도 늘었고 움직임도 좋아졌습니다. 의사들은 놀라워했고 간호사들은 기뻐했습니다. 퇴원 날 병원 직원들이 로비에 나왔습니다.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들 모두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했습니다. 마르타도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말에 간호사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모두가 울고 웃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퇴원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마르타는 워커힐 호텔방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의사는 비행하기 전에 일주일 더 쉬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국 방산 담당자들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계약서 최종 검토를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마르타에게 물었습니다. 괜찮겠어? 내가 잠깐 나가도? 마르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당신 일해야지. 나 때문에 너무 많이 미뤘잖아.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뭐가 미안해. 우리 함께 이겨냈잖아. 마르타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호텔을 나섰습니다. 회의는 순조로웠습니다. 계약 조건,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계획, 모든 게 합의됐습니다. 서명을 마쳤을 때 한국 담당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실장님, 함께하게 돼 영광입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영광은 저희 쪽입니다. 여러분은 무기만 준 게 아니라 생명도 주셨습니다. 담당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회복하신 게 가장 기쁩니다.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택시 기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잠깐 남산에 들러주실 수 있습니까? 기사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남산에 올랐습니다. 전망대에서 서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한강이 흘렀고 건물들이 빼곡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가 우리를 살렸구나. 이 나라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구나. 핸드폰을 꺼내 스페인 대사관에 전화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담당관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습니까? 한국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틀 후 남산 전망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과 스페인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마르타도 휠체어에 앉아 제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라파엘 카르바할입니다. 스페인 국방부 무기 도입 실장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 달 전 이곳에 왔습니다. 무기를 사러 왔습니다. K9 자주포.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기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생명입니다. 마르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는 이곳에서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2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내를 살렸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의료진은 밤낮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수술했고 재수술도 성공시켰고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지만 참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건 시스템 이상입니다. 그건 따뜻함입니다. 헌신입니다. 사랑입니다. 저는 서울 시내를 가리켰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을 대비합니다.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명을 살립니다. 낯선 외국인조차 가족처럼 돌봅니다. 마르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한국은 총도 주고 기술도 주고 그리고 생명도 주었습니다. 유럽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럽은 웃으며 무기만 팝니다. 하지만 한국은 진짜 파트너가 돼줍니다. 저는 기자들을 봤습니다. 저는 스페인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한국의 친구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마르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감사합니다. 제 생명을 돌려주셔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한국 기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실장님, 스페인 국민들에게 한국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킨 나라와 미래를 건다고 말하겠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아산병원 의료진 3명이 호텔을 찾아왔습니다. 간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르타를 위해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한복 인형이었습니다. 부인께서 한국을 기억하셨으면 해서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마르타는 인형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간호사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자비로 오신 겁니까? 제가 물었을 때 간호사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을 꼭 환송하고 싶었어요. 저희도 기쁜 일이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는구나. 출국 전날 밤, 저는 마르타와 호텔 창가에 앉아 서울 야경을 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고 한강이 흘렀습니다. 아름답다. 마르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아름다워. 우리 꼭 다시 오자. 건강할 때. 마르타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꼭 다시 오자. 그때는 관광객으로. 우리는 손을 맞잡고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2번째 기회를 준 땅이었습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았습니다. 스페인 대사관 직원들이 배웅 나왔고 한국 방산 담당자들도 왔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여행 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는 살았습니다. 탑승구로 향하며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르타도 휠체어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마드리드에 도착했을 때 공항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무기만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 나라와 함께 스페인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이튿날 스페인 국방부는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K9 자주포 도입뿐 아니라 기술 이전, 공동 생산까지 포함됐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킨 나라와 미래를 건다. 제 말이 헤드라인이 됐습니다. 유럽 방산 업체들은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인간미를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저는 마르타와 정원에 앉았습니다. 마드리드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마르타는 한복 인형을 무릎에 올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라파엘, 우리 운이 좋았어. 운이 아니야.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들, 좋은 나라. 마르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르타의 수첩. 새로운 페이지를 펼쳐 펜을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우리는 무기보다 중요한 것을 배웠다. 생명의 소중함을, 사람의 따뜻함을. 한국은 약속의 땅이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갈 것이다. 글을 쓰고 마르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해. 그게 우리 이야기야. 저는 수첩을 덮고 하늘을 봤습니다. 마드리드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서울의 하늘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낯선 땅에서 손 내밀어준 누군가의 마음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